안녕하세요, 웰더스입니다. 오늘은 챕터 1 용접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용접의 원리입니다. 용접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 재료에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에서 용가제를 첨가하여 접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용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속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비철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용융 또는 반용융, 용융이 무엇이냐? 이러한 금속을 녹이는 것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녹은 금속을 용융이라고 하겠죠. 반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녹았고 어느 정도는 녹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용가제, 용접봉을 첨가를 해서 접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용접봉을 전문 용어로는 용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고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금속 간의 간격을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접근을 시키면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가 1억분의 1 센티미터 정도래요.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철과 철을 서로 이렇게 그냥 맞대어만 놓으면 되냐?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맞대어 놨을 땐 자기가 알아서 붙지 않느냐? 자, 이 정도로 접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철 표면에 산화 피막이라는 것도 있고 스케일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접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접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용융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외력을 가해서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2번 이제 용접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의 자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의 자세는 플레이트가 있고,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평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평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판은 영어로는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ISO 국제 기준과 KS 또는 AWS라는 기관에서 나오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일단은 KS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이고요.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평판 용접을 주로 많이 하죠.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래 보기 자세, 아래를 보고, 이렇게 작업자가 보시면은 아래 부분을 보고 용접을 하고 있죠. 이것을 아래 보기 자세라고 하고요. 기호는 F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수직 보기 자세입니다. 평판을 이렇게 놓고, 작업자는 이렇게 용접봉을 놓고 아래에서 위로 용접하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용접하는 것을 수직 보기 자세, 기호는 V를 씁니다. 자, 다음은 수평 보기 자세입니다. 수평 보기 자세는 철판을 이렇게 놓고 용접봉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용접을 하는 것을 수평 보기 자세라고 합니다. 기호는 H를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보기 자세의 경우에는 철판을 이렇게 위로 놓고 작업자는 위를 보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O를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기호들은 어떻게 기호가 되었냐? 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 맞대기,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는 이 맞대기 용접의 경우에는 플랫 포지션에 F를 따서 아래 보기 자세이고요. 호리젠탈 포지션에 H를 따서 수평 보기 자세입니다. 자, 버티컬 포지션에 V를 따서 수직 보기 자세이고요. 오버헤드 포지션에 O를 따서 오버헤드 포지션은 위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버티컬 또는 호리젠탈,
오버헤드, 플랫 이런 식으로 명칭을 또 부르기 때문에 자, 이런 영어 명칭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이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프의 경우에는 조금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자, 파이프는 1지, 2지, 5지, 6지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 파이프의 경우에는 1지의 경우에는 무엇이냐? 이 파이프가 회전을 하면 용접봉은 물론 위빙을 한다든지 움직임이 있겠지만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같은 편한 자세,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지 자세고요. 자, 2지 자세의 경우에는 파이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용접봉을 이쪽에서 360도 돌려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파이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돌아가면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1지에 비해서 당연히 더 어렵겠죠. 자, 5지 포지션은 무엇이냐? 5지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놓고 위보기 자세부터 수직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자, 다시 반대편도 수직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는 것이 5지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6지 포지션은 무엇이냐? 이 파이프를 45도로 고정을 합니다. 45도로 고정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편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양쪽에서 용접을 해가는 것을 6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GR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미래 용접사를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넣어 두었고요. 자, 다음은 필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렛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철판과 철판을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것을 여기를 이렇게 용접하는 것을 필렛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필렛 용접도 아래 보기가 있고 수평 보기가 있고 수직 보기가 있고 오버헤드 위보기가 있는데 아래 보기의 경우 많이 헷갈립니다. 이 밑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래 보기 자세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리는데 수직 보기 자세가 바로 이렇게 철판을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철판을 이렇게 세워서 용접을 하는 것, 이것이 수평 보기 자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이 수평 보기 자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 보기 자세. 이렇게 철판을 세워두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것을 수직 보기 자세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를 보면서 용접을 하면 위보기 자세가 됩니다. 자, 시험에는 주로 수평과 수직이 많이 나오고 자, 아래 보기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실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 봤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용접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음 구조가 간단하고 이음 효율을 높다. 자, 이음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간단한 것은 복잡한 것도 있겠죠. 자, 용접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철판을 조립을 했을까요? 자, 그때는 리벳이나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을 했을 것입니다. 자, 리벳이나 나사의 경우에는 자, 재료를 내가 생각하는 재료보다 더 많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 접합의 경우에는 이음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음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립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립이 되는가. 자,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접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철판을 이렇게 맞대어 놓고 서로 맞대어 놓고 이 사이를 용접을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이음 효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도 리벳이나 나사에 비해서 훨씬 덜 나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밀, 수밀, 유밀성이 우수하다. 일단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수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안 샌다는 거고, 유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용접을 많이 하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렇게 바다 위에 배를 띄우잖아요.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데, 자, 이 용접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기밀, 수밀, 유밀성이 용접만큼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조선소에서 용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관을 용접할 때도 물이 흐르거나 기름이 흐르는 배관을 용접할 때도 용접을 많이 쓰고 있죠. 접합할 때도. 3번입니다. 재료의 두께와 관계없이 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리벳이나 나사를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용접은 두께가 두꺼워도 이것을 뭐 여러 층에 나눠서 용접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께와 관계없이 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자, 재료가 절약되고 작업 공정이 주로 경제적이다. 자, 여기에서 비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나사와 리벳과 같은 기계적 접합과 비교한 것이고요. 재료가 절약되고 상대적으로 작업 공정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입니다. 이종 재료의 접합도 가능하다. 자,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다를 이자를 씁니다. 자,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용접에서는 일부 용접법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재료도 접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또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나사나 리벳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재료가 조립이 가능하긴 하죠. 자, 6번입니다.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보수와 수리가 용이합니다. 자, 용접의 경우에는 용접에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용접에 이상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용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와 수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자동화가 용이하다. 자, 이것을 과연 장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요즘에는 용접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죠. 물론 용접이 자동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화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에는 주로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용접의 단점입니다. 그럼 용접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저온 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저온 취성. 저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온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낮은 온도에서 취성. 취성이라고 하는 거는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잘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온 취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낮은 온도에서 깨지는 성질을 저온 취성이라고 하죠. 용접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모재랑 다른 재질이 용접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온 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극을 항해하던 배가, 북극은 굉장히 춥잖아요. 북극을 항해하던 배가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두동강이 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용접된 부분이 저온 취성에 의해서 극저온이다 보니까 북극같이 추운 곳엔 균열이 발생해서 이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저온 취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가 됩니다. 용접은 자동화가 조금 용이하다라는 거하고 조금 내용하고는 좀 상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어떤 기량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용접 기술자들이 이제 뭐 연봉이나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단점이 되겠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용접에 의한 변형과 수축이 발생한다. 자, 용접을 하면 변형과 수축이 발생하는데, 자, 열을 받습니다. 어디가 용접부도 열을 받고요. 그 용접부 주변도 열을 받습니다. 그것을 열 영향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용접에 의해서 재료는 열을 받다 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하고 또 수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접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입니다. 용접배 결함이 확인하기 어렵다. 기공, 균열, 융합 불량 등. 자, 결함 확인이 왜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됐을 때 이 속 안에 어떤 결함들이 있다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용접인데 실제로는 이 안에 결함이 있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사선 투하 검사나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비파괴 검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것도 단점이 되었고요. 자, 5번입니다. 용접에 의한 재질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뭐 3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열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료는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고기가 우리가 가열을 하면 먹음직스럽게 변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이 주변 부분 모두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형이 발생한 것들이 잔류 응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잔류 응력이라는 게 뭔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이 모재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는데 이 속 안에 미처 변형이 되지 못하고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다가 이 속 안에 내부에 힘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응력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배울 때 상당히 조금 난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자주 듣는 내용인데 책상에 있다고 치워볼게요. 책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무게로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이 책상은 가만히 있죠. 꾹 눌러도. 그런데 이 책상은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힘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책상이 부서지는 않아요. 자, 이 내부에는 이미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힘을 제거를 하면 다시 원상 그대로 있죠. 이것은 잔류 응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의 힘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항목입니다. 용접을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을 분류를 할 때 야금적 접합과 기계적 접합으로 분류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적 접합은 용접이 아니죠. 일단 자, 1번입니다. 야금적 접합. 야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이용한 접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의 성질, 녹아서 굳거나 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한 접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열, 전기나 가스 같은 열을 이용해서 또 반응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차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열에 의해서 또는 압력 등에 의해서 서로 접합하는 방법, 이것을 야금적 접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금적 접합법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융접, 그리고 압접,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 나와 있네요. 납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융접에는 또 아크 융접과 가스 융접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크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방전 효과를 이용해서 그 불꽃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용접이 되는 것이 아크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것이고요.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가스불의 불꽃을 이용해서 용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양한 용접법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압접이 있는데, 압접은 이 용접과 가장 큰 차이는 압이 무엇일까요? 압력의 그 압자죠. 압력의 이 압자죠. 그래서 열도 작용이 되지만 여기는 외력, 압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압접은 반드시 외력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융접과 압접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 열의 외력까지 같이 더해진 게 압접이고, 융접은 열만 있는 게 융접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나와 있지 않는데 밑에 나와 있는 이 납땜은 무엇이냐? 자, 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자,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보통은 이것을 모재라고 합니다. 모재. 용접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모재라고 하는데, 자, 납땜의 경우에는 이 모재를 녹이지를 않습니다. 녹이지를 않고 그 사이에 납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납땜인데, 납땜의 특징은 모재를 녹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납땜을 구분하는 게 연납땜과 경납땜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자, 납땜의 경우에는 모재를 녹이지 않고 모재보다 낮은 용융점의 금속을 으로 접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납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납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연납땜과 경납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450도씨 이하에서 납땜이 되면 연납땜. 자, 일명 솔더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자, 450도씨 이상에서 납땜. 이것을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자기기 회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연납땜이고요. 동배관, 우리 동관이라고 하는 이 동배관, 난방배관을 용접할 때는 경납땜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땜도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융접, 압접, 납땜 이 세 가지 야금적 접합법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기계적 접합법은 용접하고는 관련이 없죠. 용접하고는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다른 접합법입니다. 자, 접합이라고 하는 것 용어를 우리가 뭐 나사 한번 조이는데 이것이 무슨 접합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사는 굉장히 어느 정도의 공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접합 방식입니다. 자, 기계적 접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금속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융접, 압접, 납땜의 경우에는 어떤 금속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금속을 녹이고 그리고 굳히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 기계적 접합은 금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계적 역학에 따라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 리벳, 핀, 키, 접어잇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계적 접합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볼트나 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금속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 접합법으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근적 접합과 기계적 접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